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첫 출간 이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판타지적 요소와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통해 자칫 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기개발적 메시지를 재밌고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방황하는 중년 남성이 현자가 되기 위해 여행 중인 신비한 소년 사이드가 만나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인생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사이드가 만난 9명의 현자 이야기를 알렉스가 현자의설을 통해 확인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현자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서사원 출판사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한 도서 제공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간단한 서평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 찾으셔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꼭 댓글을 적으셔야만 참여가 확정되니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 현자의 이야기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 충동. 역에서 나온 알렉스는 쌀쌀한 공기를 느끼고 왼손에 가방과 함께 들고 있던 양복 윗도리를 걸쳤다. 몰라보게 변해버린 거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빛바랜 기억을 더듬어 목적지인 공원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거리는 두꺼운 구름이 나지막이 하늘을 뒤덮은 탓인지 낮인데도 온통 어둑어둑해서 마치 알렉스의 심장을 대변하는 듯했다. 알렉스는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은 거리를 걸으면서도 마음이 조금도 설레지 않았다. 별달리 좋은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이 마을에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신기할 따름이었다. 난 왜 여기 있는 걸까? 알렉스는 자신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충동적이라는 말 외에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알렉스는 14살 때부터 3년간 이 마을에 살았다. 그전에도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이국 땅을 밟은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마을에서 보낸 3년만큼 다른 곳으로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 적은 없었다. 친구들과 날마다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놀기 바빴던 어린 알렉스가 이곳에 온 뒤로는 줄곧 외톨이였기 때문이다. 그런 나이였다. 폐쇄적인 이 시골 마을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은 이미 사이좋게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알렉스는 거기에 새로 끼어들지 못했다. 그들도 알렉스를 환영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외지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사를 경험하며 그런 무리에 끼어드는 방법은 충분히 익혔지만 문제는 사춘기라는 시기만이 아니었다. 언어도 문제였다. 알렉스가 영어로 하는 말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알렉스는 그들이 하는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결국 알렉스는 3년간 줄곧 혼자여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의 아득한 기억이 깃든 이 마을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마다 향했던 공원을 찾아 알렉스는 다시 이 땅에 온 것이다.
살면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그토록 생각했던 장소를 스스로 찾게 될 줄은 알렉스 역시 오늘 이 순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요즘 계속 그의 가슴을 갑갑하게 만들던 감정들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서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도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된 듯했다. 알렉스에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다. 요즘 알렉스는 아이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서로 밖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다 보니 얼굴을 마주할 일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끔 두 아이 모두 집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누나와 남동생이 겨루듯 음악 소리를 크게 키워대서 집은 알렉스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아내 낸시는 말이 많다. 말을 하지 않는 때라고는 먹을 때와 잘 때 정도뿐으로 마치 말을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이라도 하는 듯했다. 물론 말이 많은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수다스럽다는 점은 결혼하기 전과 다름이 없다. 다만 입에 담는 내용이 예전과 달라졌다. 예전에는 귀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말뿐이었는데 요즘은 불평과 화풀이 같은 듣기 불편한 말이 대부분이었다. 가족들은 늘 알렉스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낸시는 두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일터로 떠났다. 그런 다음에야 겨우 알렉스는 하루 중 유일하게 단 10분 동안 혼자만의 시간에 고요히 젖을 수 있었다. 알렉스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귀한 시간을 항상 아슬아슬할 때까지 만끽한 다음 집을 나섰다. 그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오래 누리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늘 종종 걸음을 치며 역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지각하기 직전까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린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때 알렉스는 현관 앞 우편함에 광고물인 듯한 우편물이 밖으로 반쯤 삐져나온 걸 발견했다. 우편물을 들고 다시 돌아가서 집 안에 두고 올 시간은 없었다. 우편함 안으로 밀어 넣을까도 생각했지만 누군가 집에 돌아와 꺼내 가기를 기다리다가는 비에 젖을지도 모르니 받는 사람이 자신임을 확인한 다음 윗돌이 안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역으로 향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불경기가 계속되는 요즘 회사의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사내에서 구조조정이 몇 번 시행되었고 알렉스는 그때마다 어찌어찌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다음은 자신의 차례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알렉스는 새로 사장 자리에 오른 전 사장의 아들과 뜻이 맞지 않았다. 알렉스보다 20살 이상 어린 젊은 사장은 실적 부진의 원인이 오래전부터 회사에 있었던 직원들의 빚을 지금의 직원들이 대신 갚고 있는 탓이라고 공언하며 전 사장의 신뢰를 얻어 지금까지 일해온 충직한 고참들에게 적대심을 드러냈다. 이제 회사는 알렉스 같은 터줏대감들에게 불편하고 거북한 장소가 되었다. 예전에 맡았던 중요한 업무들은 차례차례 젊은 직원들에게 넘어갔고 알렉스는 잡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알렉스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을 아직 다 갚지 못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보다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거라는 점도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어차피 잘릴 거라면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여기서 월급을 최대한 받아두자. 그 다음은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육체 노동이든 수입이 적은 사무직이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각오는 하고 있었다. 어제는 젊은 사장이 알렉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 작년에 고객들이 보낸 감사 편지를 항목과 부문별로 나눠 날짜 순으로 정리하는 아주 훌륭한 업무였다. 혼자서 해야 하니 모두 끝마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은 걸릴 테지만 분류가 끝난 서류는 그 후 아무도 보지 않은 채 그대로 창고라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알렉스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예전에는 그가 일 못하는 사원에게 그런 일을 지시하던 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다른 방에서 혼자 할 수 있다면 위안이 되었겠으나 젊은 사장은 그 일을 모두가 있는 사무실에서 하도록 요구했다. 자신도 이런 취급은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건만 그야말로 노골적인 구박이었다. 업무가 한가한 시간대에는 어딘가에서 쿡쿡하고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반대로 바쁜 시간대에는 혼자만 태평하게 앉아서 세상 편하게 일한다며 시세 많은 눈길을 받았다. 하지만 작업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단순해 보이지만 잠옷,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글을 모두 읽지 않으면 무엇에 대한 감사 인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개중에는 감사 편지인 줄 알고 읽었는데 마지막에서야 이제 당신네 회사의 제품은 구입하지 않겠다는 불만 편지일 때도 있었다. 그런 내용도 가려내야 했다. 분류를 몇 가지 마친 뒤 어느 주부에게서 온 감사 편지를 손에 들었을 때이다. 편지에는 알렉스에게 익숙한 울림을 주는 독일 한 시골 마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알렉스는 먼 기억의 파편에서 그 마을에 대한 기억을 불러냈다. 벌써 몇 년째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그 마을의 기억을. 그래, 거기라면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확실히 혼자가 될 수 있겠지. 뭐가 됐든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지금 내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자 알렉스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바로 휴가 신청서를 내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여권을 꺼낸 다음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집에는 급한 출장으로 해외에 가게 되었다고 공항에서 전화로 연락을 넣었다. 회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알렉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같은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 모두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알렉스 본인은 앞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혼자가 되고 싶을 뿐이었다. 알렉스는 도중에 딱 한 번 길을 물었다. 옛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큰 길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풍경은 알렉스가 기억하는 모습과 똑같아졌다. 그리하여 겨우 공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알렉스는 이 공원의 이름이 뭔지 알지 못했다. 알기는커녕 이름이 있기는 한지, 정말 공원이 맞기는 한지조차 몰랐다. 그곳은 동쪽, 서쪽, 남쪽 세 방향이 숲으로 둘러싸여
공원과 숲의 경계가 없고 북쪽만 마을을 향해 열려 있었다. 거의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약간 트인 곳에 있는 연못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었고 그 길을 따라 벤치가 띄엄띄엄 놓여 있어 간신히 공원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었다. 알렉스가 공원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예상했던 대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알렉스 외에는 연못 건너편 벤치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알렉스는 그가 어릴 적 자기 자리라고 정해두었던 벤치에 가서 앉았다. 그곳에서 보는 풍경은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마치 공원의 시간은 멈추고 자신만 나이를 먹은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따금 시원한 바람이 연못의 수면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숲속 나무들도 바람에 맞춰 짙은 녹색으로 우거진 이파리를 흔들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이곳을 이토록 멋진 장소라고 느끼는 날이 오다니. 알렉스는 인생의 신비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직하게 깔린 두꺼운 구름 한쪽이 갈라지고 햇볕이 숲에 내리쬐었다. 그 한 줄기 빛은 곧고 날카롭게 뻗은 칼처럼 남서쪽 숲에 내리꽂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었다. 그 모습은 알렉스의 뇌리에 그대로 새겨졌다. 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흘렸을 때 그 빛은 다시 구름에 가려지고 말았다. 구름은 바람과 함께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아름다운 빛이 내리쬐던 숲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숲속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보기에도 이 근방에 사는 아이는 아닌 듯했다. 얼굴이 명백히 독일인의 생김새와는 달랐다. 굳이 말하자면 서아시아 혹은 남아시아 쪽 사람에 가까운 외모였다. 게다가 어깨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얼마나 많이 걸으면 그렇게 되는지 짐작이 가지 않을 만큼 신발이 너덜너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알렉스는 이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소년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알렉스는 작은 혼란에 빠졌다. 자기 앞을 그대로 지나칠 거라 예상했던 소년이 자신의 앞에 멈춰 서더니 알렉스가 앉은 벤치에, 그것도 알렉스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이다. 잠시 작게 미소 지은 듯 보였던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적어도 7개는 되어 보이는 주변의 빈 벤치 대신 굳이 알렉스의 옆자리를 골라 앉은 것이다. 게다가 알렉스의 눈에는 망설임 없이 일직선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온 것처럼 보였다. 알렉스는 순간 숨을 멈췄지만 금세 어른으로서 먼저 인사를 건네야겠다고 마음먹고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흥미진진하다는 눈으로 지그시 알렉스를 바라보던 소년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한 박자 늦게 예의 바른 동작으로 모자를 벗고는 웃는 얼굴로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드라고 해요. 만남. 반갑다, 사이드. 나는 알렉스야. 넌 어디에서 왔니? 먼 나라에서 왔어요. 먼 나라라니? 혼자 온 거야? 사이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모자를 양손으로 꼭 움켜쥔 채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침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알렉스가 다시 물으려던 때였다. 너는 저기... 알렉스는 하려던 말을 멈추고 사이드에게 계속 말해보라고 눈짓했다. 사이드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마지막 현자인가요? 알렉스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해 벌렸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사이드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8번째 현자에게서 마지막 현자가 오늘 이 공원에 이 벤치에 나타날 거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당신이 마지막 9번째 현자인가요? 소녀는 거듭 같은 질문을 했다. 알렉스는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 소년에게 무슨 말이든 답을 해주어야 했다. 나는 알렉스 몰트먼이라고 하는데 유감스럽지만 네가 찾는 현자는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어리석은 부류에 속하는 인간이지. 사이드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단번에 후 내뱉더니 지금껏 긴장했던 모습이 거짓말인 양 순식간에 어깨에 힘을 풀었다. 역시 아니었군요. 아니, 그게 이상한 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현자들은 처음 본 순간 뭔가 이 사람이구나 싶은 느낌이 왔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속 시간보다 좀 일러서 왠지 아니지 않을까 하고 실망과 안도 그리고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 소년의 어깨에 알렉스는 살포시 손을 얹었다. 괜찮아, 사이드. 난 정말 현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알렉스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알렉스는 사이드라는 이 별난 소년이 궁금해졌다. 하는 말은 엉뚱하기 그지없지만 장난을 치거나 알렉스를 놀리려는 속셈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소년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쾌활한 표정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알렉스는 사이드와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더 이상 억누르기가 어려웠다. 사이드? 넌 현자를 만나려고 여기 왔다는 말이니? 맞아요. 할아버지께 받은 현자의 설을 완성해서 마지막 현자에게 건네기 위해 여행 중이에요.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8명의 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현자의 설을 거의 다 완성했죠. 그렇게 말하며 사이드는 가방 속에서 고풍스러워 보이는 커다란 책을 천천히 꺼내들었다. 사이드는 그 책을 알렉스에게 내밀었다. 알렉스는 머문머문 양손으로 책을 받아 자신의 무릎 위로 가져왔다. 중후한 표지에 감싸인 그 책은 실제로 현자의 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밑으로 글씨가 한 줄 새겨져 있었다. 모든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현자가 되는 여행. 책은 나무로 된 표지를 제본에 만들었는데 표지 한가운데가 정사각형으로 움푹 파여 있고 뭔가를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어제 오늘 만든 책이 아니라 몇십 년, 어쩌면 몇백 년 전에 만든 책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다. 알렉스는 책을 펼쳐보려고 표지 끄트머리에 엄지손가락을 걸고서 사이드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이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봐도 좋다는 뜻이었다. 알렉스는 여행자를 자처하며 현자를 찾아다니는 신기한 소년에게 받은
이른바 현자의 설을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사이드는 싱글벙글 웃으며 알렉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이드, 현자의 설을 거의 다 완성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걸? 이건 완전히 백지잖아. 사이드는 손바닥을 알렉스를 향해 내밀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고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고서 다시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순간 가방 안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 나오는 듯 보였다. 기분 탓일까? 그때 천천히 바깥으로 나온 사이드의 손은 퍼즐 조각 몇 개를 꼭 쥐고 있었다. 그건 뭐니? 이건 현자의 설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에요. 9현자는 퍼즐 조각을 각각 하나씩 지니고 있는데 제가 만난 현자들은 제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증표로 각자가 가진 조각을 내주었어요. 지금까지 8명의 현자를 만나 조각 8개를 손에 넣었고요. 사이드는 그렇게 말하며 알렉스의 무릎 위에 놓인 현자의 설을 덮었다. 그러고는 조각 하나를 표지 한가운데에 있는 틀 안에 끼우며 말했다. 그렇게 얻은 조각을 현자의 서에 끼워 넣으면 제가 현자에게 받은 가르침이 책 속에 나타나요. 조각이 틀 안에 딱 들어맞은 순간 책 표지가 눈부신 빛을 뿜어 알렉스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현자에서는 알렉스의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주변은 금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연못 수면은 물결 하나 일지 않았고 나무들도 술렁이지 않았다. 알렉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사이드가 팔꿈치를 가볍게 2-3번 잡아당겼다. 알렉스 씨. 알렉스는 정신을 차리고 사이드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좀 전과 다름없이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책을 다시 펼쳐보라는 뜻이었다. 알렉스는 두근두근하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다시 천천히 책을 펼쳤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알렉스는 차례차례 책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사이드와 한 현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알렉스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을 잃고 손을 잘게 떨었다. 연신 책장을 팔랑팔랑 넘기며 눈을 화등잔처럼 크게 뜬 중년 남성에게 사이드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현자를 만날 거예요. 마지막 현자가 제가 지금껏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를 읽고 제가 모든 성공을 손에 넣고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현자에 걸맞게 성장했다고 인정하면 마지막 조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비전을 손에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돼 제게 비전을 보여준 현자의 설을 마지막 현자에게 건넨 순간 여행은 끝이 나고 최고의 현자로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렉스는 조금 흥분한 기색으로 물었다. 현자는, 마지막 현자라는 사람은 정말 오늘 여기에 오는 거니? 8번째 현자가 한 말이니 틀림없을 거예요. 그럼 나도 너와 함께 마지막 현자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건 제가 아니라 현자가 정할 일이니 알렉스 씨가 직접 여쭤봐 주세요. 현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오늘 이곳에 온다면 알렉스는 묻고 싶은 게 산더미처럼 많았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의 인생에는 현자의 가르침이 필요했다. 꼭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제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알렉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사이드는 크게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더니 말했다. 알렉스 씨, 저는 꼬박 하루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잠시 눈을 붙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직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 남기도 했고요. 물론 괜찮지만 이런 중요한 물건을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어서 넣어둬. 괜찮아요. 알렉스 씨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이드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머지 조각 7개도 연달아 틀 안에 끼워 넣었다. 남은 한 조각이 들어갈 가운데 부분만 제외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이드가 가진 8개의 조각이 모두 표지에 들어맞았다. 7번 나타날 눈부신 빛과 세찬 바람이 한꺼번에 일어나 알렉스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빛과 바람이 잦아든 뒤 알렉스가 눈을 뜨니 사이드는 모자를 얼굴에 걸치듯 덮고서 이미 벤치에 누워 있었다. 사이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 게 좋아. 이 세상에는 말이지. 알렉스가 충고하려 하자 사이드가 불쑥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알렉스 씨가 그걸 가지고 사라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이곳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잤을 거예요. 알렉스는 하려던 말을 그만두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내려다 보았다. 알렉스는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사이드가 완전히 잠에 빠지기 전에 꼭 물어봐야 할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사이드, 내가 이 현자의 서를 좀 읽어도 될까? 사이드는 예상과 달리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답했다. 네, 괜찮아요. 여행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읽으면 안 된다는 규칙은 없으니까요. 그런 말을 남기고 사이드는 잠들어 버렸다. 알렉스는 잠시 동안 무릎 위에 놓인 책의 표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연못 건너편에 있던 노인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숲, 고요한 연못, 나직하게 드리운 구름, 아무도 없는 벤치 몇 개, 이따금 불어오는 보드라운 바람, 그리고 곁에서 잠든 신비한 소년과 한 권의 책. 그 순간 알렉스의 세계에 존재하는 건 그것이 전부였다. 알렉스에게 지금이 언제이며 어떤 상황인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그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오직 한 가지 행동만을 그에게 바라고 있었다. 이 책을 읽어. 그런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알렉스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천천히 책을 펼치고 현자의 서를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현자. 나는 현자들 가운데 행동의 현자, 액트라고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현자라니 상상도 못했는데 때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현자가 있기도 하지. 너도 곧 자연히 알게 될 거야. 아무튼 그건 중요치 않아. 바로 나의 가르침을 전해주마. 잘 듣거라.
자미스는, 아니, 첫 번째 현자 액트는 그렇게 말하며 사이드에게 다가왔다. 손을 내밀어 보거라, 사이드. 우선 내게 이 퍼즐 조각을 건네주마. 그렇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자, 잘 듣거라. 너는 한 가지 행동을 했어. 여행에 나서는 한 가지 행동 말이다. 그리고 그 행동 덕에 지금 이 조각 하나를 얻었지. 인생이란 그런 과정의 연속이야. 잊어서는 안 돼. 인생이란 그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단다. 사이드는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드?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 좀 전에 말했듯이 현자들은 내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알맞은 순서대로 알려줄 테니까. 배우는 사람이 진심으로 배우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해보거라. 아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모르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알겠니? 다시 한번 말하마.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돼. 말 자체를 자기 자신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거야. 자, 다시 해보자꾸나. 네가 한 가지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 행동 덕에 조각 하나를 얻을 수 있지. 인생이란 그저 그러한 과정의 연속일 뿐이다. 사이드는 이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노력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첫 번째 현자 액트는 방 안쪽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사이드,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이 거대한 그림은 만 개나 되는 작은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게 말하고는 벽에 기대 세워둔 지팡이를 손에 들더니 그림 한가운데를 지팡이로 힘껏 쳤다. 그러자 거대한 그림이 눈사태처럼 와르르 무너져 눈 깜짝할 사이에 퍼즐 조각이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버렸다. 몇 년이나 그곳에 걸려있던 그림은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벽에는 테두리만 허전하게 남겨졌다. 액트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조각을 몇 개 주워들어 사이드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두고는 이어서 말했다. 사이드는 그 모습을 어안이 벙벙한 채 바라보았다. 행동거지도 말투도 자미스의 평소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사이드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현자였다. 인간의 인생이란 저렇게 커다란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그림을 완성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부르며 앞으로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생각하는 걸 우리는 꿈이라 부르지. 어떤 사람은 몇 안 되는 조각으로 이루어진 작은 꿈을 꾸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그림처럼 터무니없이 커다란 꿈을 꾸기도 해. 어떤 꿈을 그릴지는 그 사람의 자유야. 액트는 그렇게 말하고 난 뒤 한 호흡 쉬고서 사이드의 맞은편에 의자를 두고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사이드의 눈을 보며 차근차근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힘이란 게 존재한단다. 그 위대한 힘이 모든 우주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지구와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들어냈지. 거기 있는 현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모두 엄청난 힘에 의해 탄생했어.
그리고 그 힘은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와준단다. 위대한 힘은 항상 너의 편이니까. 그 위대한 힘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 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건네주는 거다. 사이드, 너는 좀 전까지 저기 걸려있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기억하니? 사이드는 고개를 한번 꾸벅 말없이 끄덕였다. 자미스가 예전에 딱 한 번 설명해 준 적이 있다. 그 그림은 모든 우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 그림은 무척 환상적인 분위기였는데 한가운데는 찬란하게 빛나는 커다란 별이 있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별과 온갖 식물,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다. 오로라나 빛깔이 있는 가스 같은 것도 담겨 있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생물들은 크기가 무척 작아서 가까이에서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하나가 무슨 그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림 전체를 보면 인간의 눈처럼 보이는 아주 신기한 그림이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위대한 힘은 퍼즐 조각을 하나 건네지. 이게 그 퍼즐 조각이라고 가정해보자. 액트는 책상 위에 있는 조각 하나를 들어 사이드에게 내밀었다. 이 조각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좀 전에 본 완성된 그림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조각은 그냥 새까만 색이니까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부분인지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이거 하나만 보고는 알 수 있을 리 없어요. 그래, 맞아. 사람은 행동한 결과 퍼즐 조각 하나를 얻지만 대개는 그것만 보고 미래에 완성된 그림을 떠올릴 수는 없어. 그런데 행동하다 보면 어쩌면 이런 그림이 완성될지도 모른다고 상상이 가는 퍼즐 조각을 우연히 손에 넣기도 해. 그때 사람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미래에 완성된 그림, 그게 바로 꿈이다. 자, 그러면 그 후로 그림을 완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자연히 정해져 있겠지. 뭔지 알겠니, 사이드? 그래, 오직 행동뿐이다. 네가 하나의 행동을 할 때마다 위대한 힘은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을 하나씩 빠짐없이 건네줄 거야. 그리고 위대한 힘이 내게 주는 조각 가운데 같은 조각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구나. 네가 한번 조각을 받아들이면 위대한 힘은 같은 조각을 2번 다시 건네지 않아. 인간은 지금껏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더없이 기뻐하지. 그런 경험도 행동한 결과 주어진 퍼즐 조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직후에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해냈을 때 같은 감동을 맛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란다. 그 퍼즐 조각을 이미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위대한 힘이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반면 위대한 힘은 네가 조각을 받아들일 때까지 같은 조각이라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건네려 한단다. 어리석은 인간은 기껏 얻은 조각을 멋대로 필요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버리거나 무시하기도 해. 그럴 때도 위대한 힘은 너그럽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내팽개친 조각은 아직 얻지 못했다고 간주하고 완전히 똑같은 조각을 건네주는 거야.
이건 내게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라고 살갑게 속삭이며 말이다. 몇 번이나 거듭해서. 그것이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라는 걸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아, 사이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얼추 이해했겠지? 이 세상의 현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마음속의 큰 그림, 즉 꿈을 그리고 나아가 행동하고, 그러면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요컨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손안에 들어오는 건 실패도 성공도 아니며 그림을 모두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각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바로 행동만 하면 언젠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거야.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거란다.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상황만을 기대하게 돼. 하지만 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인간은 욕심이 아주 많은 동물이라 자신이 한 사소한 일에 대해 터무니없이 큰 보답을 바라기도 한단다. 큰 보상을 거두면 성공이라 부르고, 그러지 못하면 실패라 부르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야.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손에 쥐는 건 어떤 경우든 작은 조각 하나에 불과해.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이들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있어. 자신이 받은 퍼즐 조각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려 드는 사람이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조각을 손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거라. 그렇게 말하며 현자는 퍼즐 조각 하나를 가리켰다. 그 퍼즐 조각에는 얼룩말의 머리 부분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행동의 결과, 이 조각을 얻었다고 해보자. 그 다음으로 액트가 가리킨 조각에는 얼룩말이 목부터 어깨까지 그려져 있고, 방금 본 조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져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다. 그러면 자신이 바라던 걸 끝내 얻어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겠지. 그리고 다음에도 그 옆에 딱 맞아떨어지는 조각을 구하려고 또다시 행동에 나설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 퍼즐 조각을 얻었다고 하자. 액트가 가리킨 퍼즐 조각은 그저 보라색 하나로만 가득 차 있어서 어디에 맞는 조각인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걸려있던 그림에서 떨어져 나왔으니 그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임을 사이드는 알 수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른다면 누구든 조각이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아차리기 어려울 듯 했다. 그러면 자신에게 필요한 퍼즐 조각이 아니라 생각해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겠지. 그리고 줄곧 얼룩말 옆에 맞는 조각이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바라며 행동하겠지만, 좀처럼 원하는 조각이 나오지 않아 결국에는 아예 행동하기를 그만두고 말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꿈이 크면 클수록 원하는 퍼즐 조각을 얻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기 마련이란다. 그러니 원하는 조각을 손에 넣으면 성공, 손에 넣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기껏 큰 꿈을 품고 행동해도 돌아오는 결과가 온통 실패뿐인 거지. 인간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음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인간에게서 행동을 앗아간단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지는 거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가 행동한 끝에 얻는 퍼즐 조각에는 성공도 실패도 존재하지 않아. 그저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끝내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기 때문에 내 손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뿐이지.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자기 손 안에 들어온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서야 겨우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토록 힘들었던 나날이 여기에 쓰였구나. 모든 재산을 잃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 빈칸을 메울 수 없었겠구나 하고 말이지. 어떠니, 사이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니? 사이드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귀 기울이고 있었다. 알겠어요, 하라. 아니, 이해했습니다. 똑똑히 이해했어요. 그래. 널 보면 잘 알겠구나. 인간은 뭔가 근사한 걸 발견했을 때 그런 얼굴이 되는 법이지. 참 좋은 표정이다, 사이드. 자, 내가 가르쳐줄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듣거라. 진실을 알았다면 행동에 나설 차례야. 이제 알겠지? 그 행동에 따라 무엇이 되돌아올지 근심하며 겁을 낼 필요도 뭔가를 기대할 필요도 없어. 원하는 조각을 손에 쥐었을 때는 날아갈 듯 기쁘겠지. 기대에 어긋날 때는 괴로울 거야. 하지만 위대한 힘이 내게 꼭 필요한 조각들을 건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행동한 끝에 손 안에 들어온 걸 보고 매 순간 일에 일비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건 어디에 쓰는 조각일까? 라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위대한 힘은 내게 몇 번이고 같은 조각을 보낼 거야. 네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조각을 말이다. 그러니 설령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듯 커다란 실패에 맞닥뜨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네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네 인생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위대한 힘이 내게 건네준 하나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사이드는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였다. 좋다. 잘 이해한 듯하구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꼭 해두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힘이 해주는 건 퍼즐을 건네주는 것. 딱 거기까지라는 사실 말이다. 요컨대 퍼즐을 맞춰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 건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뜻이지. 너는 그림의 파편들을 모으는 동시에 얻어낸 조각들로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야만 해. 그게 바로 경험을 쌓는 거란다. 단순히 모으기만 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무엇이 만들어질지조차 알지 못할 거야. 손에 넣은 조각들을 끊임없이 맞춰보고 동시에 행동하며 모아 나가야 하지. 그러면 단순히 끌어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라 단정하고 내던져버릴 아무 특징 없는 조각도 꼭 필요한 조각으로 보고 쓰임새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 퍼즐이란 어느 정도 맞춰둘수록 힌트가 많아지니 말이다. 사이드는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어서 액트가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춘 뒤 새로운 조각을 손에 들면
설령 그 조각이 아무런 특징도 없는 파편이라 해도 어느 쪽에 들어가는 조각인지 왠지 모르게 감이 올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직감은 대부분 빗나가지 않았다. 액트는 바로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사이드? 이제 나의 가르침은 모두 끝났구나. 바로 다음 현자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남은 8명의 현자에게 퍼즐 조각을 받아 너의 비전을 똑똑히 확인하고 오면 된다. 비전이란 내가 마땅히 그려야 할 위대한 그림이야. 꿈과는 조금 달라. 꿈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상상하는 아주 약한 단계야. 반면 비전은 틀림없이 도달하도록 정해진 장소이자 그곳에 가기 위해 너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밑바탕으로 그리는 그림이야. 완성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맞출 때 머릿속에 막연히 떠오르는 그림. 그것이 바로 꿈이다. 하지만 비전은 훨씬 또렷하지. 완성된 그림 그 자체야. 완전한 그림을 알고 조각을 모아 맞춰나가는 것. 그게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의 인생이란다. 최고의 현자가 되기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모든 성공을 손에 넣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비전이 주어지지. 넌 그 비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행동하고 조각을 모아 차근차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윽고 비전은 완성되고 모든 성공이 현실이 되겠지. 잘 알겠지, 사이드? 두 번째 현자는 대륙의 한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에 살고 있단다. 지금부터 2달 뒤 해가 진 후 그 마을에 있는 신성한 바위 위에서 만나게 될 거다. 서두르거라, 사이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 액트는 그렇게 말하며 전과 같이 사이드의 어깨를 안고 방 입구로 데려가더니 문 바깥으로 살짝 밀어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사이드는 또다시 홀로 문 밖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그때 왼손에 쥐고 있던 퍼즐 조각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어 손가락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사이드는 그 조각을 책 가운데에 있는 정사각형 틀 왼쪽 윗부분에 천천히 끼워 보았다. 그러자 책 표지가 눈부신 빛을 내뿜어 사이드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동시에 현자의 서가 부르르 떨기 시작해 사이드는 엉겁결에 책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떠보니 바닥에 떨어진 현자의 서가 세게 진동하며 집안 곳곳을 휩쓸 만큼 강한 바람을 일으키다가 이윽고 가라앉았다. 천천히 현자의 서를 주워들고 안을 들여다보니 책 속에는 자신과 첫 번째 현자가 나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현자의 가르침을 머릿속으로 갈무리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현자의 가르침, 행동.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퍼즐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어떤 행동을 한 결과 우리가 손에 넣는 건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림을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퍼즐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커다란 보상을 기대하거나 이를 그르칠까봐 두려워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신에게 필요한 조각을 모으기 위해 가능한 한 부지런히 행동하고 행동한 끝에 얻어낸 조각을 꼼꼼히 살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설령 손에 넣은 조각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거나 자신이 견뎌낼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퍼즐 조각 하나를 손에 쥐는 귀중한 경험이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조각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 충동. 역에서 나온 알렉스는 쌀쌀한 공기를 느끼고 왼손에 가방과 함께 들고 있던 양복 윗도리를 걸쳤다. 몰라보게 변해버린 거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빛바랜 기억을 더듬어 목적지인 공원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거리는 두꺼운 구름이 나지막이 하늘을 뒤덮은 탓인지 낮인데도 온통 어둑어둑해서 마치 알렉스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알렉스는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은 거리를 걸으면서도 마음이 조금도 설레지 않았다. 별달리 좋은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이 마을에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신기할 따름이었다. 난 왜 여기 있는 걸까? 알렉스는 자신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충동적이라는 말 외에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알렉스는 14살 때부터 3년간 이 마을에 살았다. 그전에도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이국 땅을 밟은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마을에서 보낸 3년만큼 다른 곳으로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 적은 없었다. 친구들과 날마다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놀기 바빴던 어린 알렉스가 이곳에 온 뒤로는 줄곧 외톨이였기 때문이다. 그런 나이였다. 폐쇄적인 이 시골 마을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은 이미 사이좋게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알렉스는 거기에 새로 끼어들지 못했다. 그들도 알렉스를 환영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외지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사를 경험하며 그런 무리에 끼어드는 방법은 충분히 익혔지만 문제는 사춘기라는 시기만이 아니었다. 언어도 문제였다. 알렉스가 영어로 하는 말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알렉스는 그들이 하는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결국 알렉스는 3년간 줄곧 혼자여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의 아득한 기억이 깃든 이 마을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마다 향했던 공원을 찾아 알렉스는 다시 이 땅에 온 것이다. 살면서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그토록 생각했던 장소를 스스로 찾게 될 줄은 알렉스 역시 오늘 이 순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요즘 계속 그의 가슴을 갑갑하게 만들던 감정들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서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도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된 듯했다. 알렉스에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2 자녀가 있다. 요즘 알렉스는 아이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서로 밖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다 보니 얼굴을 마주할 일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끔 2 아이 모두 집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누나와 남동생이 겨루듯
음악 소리를 크게 키워대서 집은 알렉스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아내 낸시는 말이 많다. 말을 하지 않는 때라고는 먹을 때와 잘 때 정도뿐으로 마치 말을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이라도 하는 듯했다. 물론 말이 많은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수다스럽다는 점은 결혼하기 전과 다름이 없다. 다만 입에 담는 내용이 예전과 달라졌다. 예전에는 귀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말뿐이었는데 요즘은 불평과 화풀이 같은 듣기 불편한 말이 대부분이었다. 가족들은 늘 알렉스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낸시는 두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일터로 떠났다. 그런 다음에야 겨우 알렉스는 하루 중 유일하게 단 10분 동안 혼자만의 시간에 고요히 젖을 수 있었다. 알렉스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귀한 시간을 항상 아슬아슬할 때까지 만끽한 다음 집을 나섰다. 그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오래 누리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늘 종종 걸음을 치며 역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지각하기 직전까지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린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때 알렉스는 현관 앞 우편함에 광고물인 듯한 우편물이 밖으로 반쯤 삐져나온 걸 발견했다. 우편물을 들고 다시 돌아가서 집 안에 두고 올 시간은 없었다. 우편함 안으로 밀어 넣을까도 생각했지만 누군가 집에 돌아와 꺼내 가기를 기다리다가는 비에 젖을지도 모르니 받는 사람이 자신임을 확인한 다음 윗돌이 안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역으로 향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불경기가 계속되는 요즘 회사의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사내에서 구조조정이 몇 번 시행되었고 알렉스는 그때마다 어찌어찌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다음은 자신의 차례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알렉스는 새로 사장 자리에 오른 전 사장의 아들과 뜻이 맞지 않았다. 알렉스보다 20살 이상 어린 젊은 사장은 실적 부진의 원인이 오래전부터 회사에 있었던 직원들의 빚을 지금의 직원들이 대신 갚고 있는 탓이라고 공언하며 전 사장의 신뢰를 얻어 지금까지 일해온 충직한 고참들에게 적대심을 드러냈다. 이제 회사는 알렉스 같은 터줏대감들에게 불편하고 거북한 장소가 되었다. 예전에 맡았던 중요한 업무들은 차례차례 젊은 직원들에게 넘어갔고 알렉스는 잡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알렉스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을 아직 다 갚지 못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보다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거라는 점도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어차피 잘릴 거라면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여기서 월급을 최대한 받아두자. 그 다음은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육체 노동이든 수입이 적은 사무직이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각오는 하고 있었다. 어제는 젊은 사장이 알렉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 작년에 고객들이 보낸 감사 편지를 항목과 부문별로 나눠 날짜 순으로 정리하는 아주 훌륭한 업무였다. 혼자서 해야 하니 모두 끝마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은 걸릴 테지만
분류가 끝난 서류는 그 후 아무도 보지 않은 채 그대로 창고라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알렉스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예전에는 그가 일 못하는 사원에게 그런 일을 지시하던 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다른 방에서 혼자 할 수 있다면 위안이 되었겠으나 젊은 사장은 그 일을 모두가 있는 사무실에서 하도록 요구했다. 자신도 이런 취급은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건만 그야말로 노골적인 구박이었다. 업무가 한가한 시간대에는 어딘가에서 쿡쿡하고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반대로 바쁜 시간대에는 혼자만 태평하게 앉아서 세상 편하게 일한다며 시세 많은 눈길을 받았다. 하지만 작업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단순해 보이지만 잠옷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글을 모두 읽지 않으면 무엇에 대한 감사 인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개중에는 감사 편지인 줄 알고 읽었는데 마지막에서야 이제 당신네 회사의 제품은 구입하지 않겠다는 불만 편지일 때도 있었다. 그런 내용도 가려내야 했다. 분류를 몇 가지 마친 뒤 어느 주부에게서 온 감사 편지를 손에 들었을 때이다. 편지에는 알렉스에게 익숙한 울림을 주는 독일 한 시골 마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알렉스는 먼 기억의 파편에서 그 마을에 대한 기억을 불러냈다. 벌써 몇 년째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그 마을의 기억을. 그래, 거기라면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확실히 혼자가 될 수 있겠지. 뭐가 됐든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지금 내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자 알렉스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바로 휴가 신청서를 내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여권을 꺼낸 다음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집에는 급한 출장으로 해외에 가게 되었다고 공항에서 전화로 연락을 넣었다. 회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알렉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같은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 모두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알렉스 본인은 앞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혼자가 되고 싶을 뿐이었다. 알렉스는 도중에 딱 한 번 길을 물었다. 옛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큰 길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풍경은 알렉스가 기억하는 모습과 똑같아졌다. 그리하여 겨우 공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알렉스는 이 공원의 이름이 뭔지 알지 못했다. 알기는커녕 이름이 있기는 한지, 정말 공원이 맞기는 한지조차 몰랐다. 그곳은 동쪽, 서쪽, 남쪽 세 방향이 숲으로 둘러싸여 공원과 숲의 경계가 없고 북쪽만 마을을 향해 열려 있었다. 거의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약간 트인 곳에 있는 연못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었고, 그 길을 따라 벤치가 띄엄띄엄 놓여 있어 간신히 공원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었다. 알렉스가 공원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예상했던 대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알렉스 외에는 연못 건너편 벤치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알렉스는 그가 어릴 적 자기 자리라고 정해두었던 벤치에 가서 앉았다. 그곳에서 보는 풍경은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마치 공원의 시간은 멈추고 자신만 나이를 먹은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따금 시원한 바람이 연못의 수면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숲속 나무들도 바람에 맞춰 짙은 녹색으로 우거진 이파리를 흔들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아, 이곳을 이토록 멋진 장소라고 느끼는 날이 오다니. 알렉스는 인생의 신비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직하게 깔린 두꺼운 구름 한쪽이 갈라지고 햇볕이 숲에 내리쬐었다. 그 한 줄기 빛은 곧고 날카롭게 뻗은 칼처럼 남서쪽 숲에 내리꽂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었다. 그 모습은 알렉스의 뇌리에 그대로 새겨졌다. 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흘렸을 때 그 빛은 다시 구름에 가려지고 말았다. 구름은 바람과 함께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아름다운 빛이 내리쬐던 숲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숲속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보기에도 이 근방에 사는 아이는 아닌 듯했다. 얼굴이 명백히 독일인의 생김새와는 달랐다. 굳이 말하자면 서아시아 혹은 남아시아 쪽 사람에 가까운 외모였다. 게다가 어깨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얼마나 많이 걸으면 그렇게 되는지 짐작이 가지 않을 만큼 신발이 너덜너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알렉스는 이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소년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알렉스는 작은 혼란에 빠졌다. 자기 앞을 그대로 지나칠 거라 예상했던 소년이 자신의 앞에 멈춰 서더니 알렉스가 앉은 벤치에, 그것도 알렉스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이다. 잠시 작게 미소 지은 듯 보였던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적어도 7개는 되어 보이는 주변의 빈 벤치 대신 굳이 알렉스의 옆자리를 골라 앉은 것이다. 게다가 알렉스의 눈에는 망설임 없이 일직선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온 것처럼 보였다. 알렉스는 순간 숨을 멈췄지만 금세 어른으로서 먼저 인사를 건네야겠다고 마음먹고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흥미진진하다는 눈으로 지그시 알렉스를 바라보던 소년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한 박자 늦게 예의 바른 동작으로 모자를 벗고는 웃는 얼굴로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드라고 해요. 만남. 반갑다, 사이드. 나는 알렉스야. 넌 어디에서 왔니? 먼 나라에서 왔어요. 먼 나라라니? 혼자 온 거야? 사이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모자를 양손으로 꼭 움켜쥔 채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침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알렉스가 다시 물으려던 때였다. 너는 저기... 알렉스는 하려던 말을 멈추고 사이드에게 계속 말해보라고 눈짓했다. 사이드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마지막 현자인가요? 알렉스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해 벌렸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사이드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8번째 현자에게서 마지막 현자가 오늘 이 공원에, 이 벤치에 나타날 거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당신이 마지막 9번째 현자인가요? 소녀는 거듭 같은 질문을 했다.
알렉스는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 소년에게 무슨 말이든 답을 해주어야 했다. 아, 나는 알렉스 몰트먼이라고 하는데 유감스럽지만 네가 찾는 현자는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어리석은 부류에 속하는 인간이지. 사이드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단번에 후 내뱉더니 지금껏 긴장했던 모습이 거짓말인 양 순식간에 어깨에 힘을 풀었다. 역시 아니었군요. 아니, 그게 이상한 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현자들은 처음 본 순간 뭔가 이 사람이구나 싶은 느낌이 왔거든요.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약속 시간보다 좀 일러서 왠지 아니지 않을까 하고 실망과 안도 그리고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 소년의 어깨에 알렉스는 살포시 손을 얹었다. 괜찮아, 사이드. 난 정말 현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알렉스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알렉스는 사이드라는 이 별난 소년이 궁금해졌다. 하는 말은 엉뚱하기 그지없지만 장난을 치거나 알렉스를 놀리려는 속셈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소년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쾌활한 표정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알렉스는 사이드와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더 이상 억누르기가 어려웠다. 사이드? 넌 현자를 만나려고 여기 왔다는 말이니? 맞아요. 할아버지께 받은 현자의 설을 완성해서 마지막 현자에게 건네기 위해 여행 중이에요.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8명의 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현자의 설을 거의 다 완성했죠. 그렇게 말하며 사이드는 가방 속에서 고풍스러워 보이는 커다란 책을 천천히 꺼내들었다. 사이드는 그 책을 알렉스에게 내밀었다. 알렉스는 머문머문 양손으로 책을 받아 자신의 무릎 위로 가져왔다. 중후한 표지에 감싸인 그 책은 실제로 현자의 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밑으로 글씨가 한 줄 새겨져 있었다. 모든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현자가 되는 여행. 책은 나무로 된 표지를 제본에 만들었는데 표지 한가운데가 정사각형으로 움푹 파여 있고 뭔가를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어제 오늘 만든 책이 아니라 몇십 년, 어쩌면 몇백 년 전에 만든 책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다. 알렉스는 책을 펼쳐보려고 표지 끄트머리에 엄지손가락을 걸고서 사이드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이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봐도 좋다는 뜻이었다. 알렉스는 여행자를 자처하며 현자를 찾아다니는 신기한 소년에게 받은 이른바 현자의 설을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사이드는 싱글벙글 웃으며 알렉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이드, 현자의 설을 거의 다 완성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걸? 이건 완전히 백지잖아. 사이드는 손바닥을 알렉스를 향해 내밀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고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고서 다시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순간 가방 안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 나오는 듯 보였다. 기분 탓일까? 그때 천천히 바깥으로 나온 사이드의 손은 퍼즐 조각 몇 개를 꼭 쥐고 있었다. 그건 뭐니? 이건
현자의서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에요. 9현자는 퍼즐 조각을 각각 하나씩 지니고 있는데 제가 만난 현자들은 제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증표로 각자가 가진 조각을 내주었어요. 지금까지 8명의 현자를 만나 조각 8개를 손에 넣었고요. 사이드는 그렇게 말하며 알렉스의 무릎 위에 놓인 현자의 서를 덮었다. 그러고는 조각 하나를 표지 한가운데에 있는 틀 안에 끼우며 말했다. 그렇게 얻은 조각을 현자의 서에 끼워 넣으면 제가 현자에게 받은 가르침이 책 속에 나타나요. 조각이 틀 안에 딱 들어맞은 순간 책 표지가 눈부신 빛을 뿜어 알렉스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현자에서는 알렉스의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주변은 금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연못 수면은 물결 하나 일지 않았고 나무들도 술렁이지 않았다. 알렉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사이드가 팔꿈치를 가볍게 2-3번 잡아당겼다. 알렉스 씨. 알렉스는 정신을 차리고 사이드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좀 전과 다름없이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책을 다시 펼쳐보라는 뜻이었다. 알렉스는 두근두근하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다시 천천히 책을 펼쳤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알렉스는 차례차례 책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사이드와 한 현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알렉스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을 잃고 손을 잘게 떨었다. 연신 책장을 팔랑팔랑 넘기며 눈을 화등잔처럼 크게 뜬 중년 남성에게 사이드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현자를 만날 거예요. 마지막 현자가 제가 지금껏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를 읽고 제가 모든 성공을 손에 넣고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현자에 걸맞게 성장했다고 인정하면 마지막 조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비전을 손에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돼 제게 비전을 보여준 현자의 설을 마지막 현자에게 건넨 순간 여행은 끝이 나고 최고의 현자로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렉스는 조금 흥분한 기색으로 물었다. 현자는, 마지막 현자라는 사람은 정말 오늘 여기에 오는 거니? 8번째 현자가 한 말이니 틀림없을 거예요. 그럼 나도 너와 함께 마지막 현자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건 제가 아니라 현자가 정할 일이니 알렉스 씨가 직접 여쭤봐 주세요. 현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오늘 이곳에 온다면 알렉스는 묻고 싶은 게 산더미처럼 많았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의 인생에는 현자의 가르침이 필요했다. 꼭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제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알렉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사이드는 크게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더니 말했다. 알렉스 씨, 저는 꼬박 하루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잠시 눈을 붙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직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 남기도 했고요. 물론 괜찮지만 이런 중요한 물건을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어서 넣어둬.
괜찮아요. 알렉스 씨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이드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머지 조각 7개도 연달아 틀 안에 끼워 넣었다. 남은 한 조각이 들어갈 가운데 부분만 제외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이드가 가진 8개의 조각이 모두 표지에 들어맞았다. 7번 나타날 눈부신 빛과 세찬 바람이 한꺼번에 일어나 알렉스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빛과 바람이 잦아든 뒤 알렉스가 눈을 뜨니 사이드는 모자를 얼굴에 걸치듯 덮고서 이미 벤치에 누워 있었다. 사이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 게 좋아. 이 세상에는 말이지. 알렉스가 충고하려 하자 사이드가 불쑥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알렉스 씨가 그걸 가지고 사라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이곳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잤을 거예요. 알렉스는 하려던 말을 그만두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내려다 보았다. 알렉스는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사이드가 완전히 잠에 빠지기 전에 꼭 물어봐야 할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사이드, 내가 이 현자의 설을 좀 읽어도 될까? 사이드는 예상과 달리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답했다. 네, 괜찮아요. 여행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읽으면 안 된다는 규칙은 없으니까요. 그런 말을 남기고 사이드는 잠들어 버렸다. 알렉스는 잠시 동안 무릎 위에 놓인 책의 표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연못 건너편에 있던 노인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숲, 고요한 연못, 나직하게 드리운 구름, 아무도 없는 벤치 몇 개, 이따금 불어오는 보드라운 바람, 그리고 곁에서 잠든 신비한 소년과 한 권의 책. 그 순간 알렉스의 세계에 존재하는 건 그것이 전부였다. 알렉스에게 지금이 언제이며 어떤 상황인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그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 오직 한 가지 행동만을 그에게 바라고 있었다. 이 책을 읽어. 그런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알렉스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천천히 책을 펼치고 현자의 설을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현자. 나는 현자들 가운데 행동의 현자, 액트라고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현자라니 상상도 못했는데 때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현자가 있기도 하지. 너도 곧 자연히 알게 될 거야. 아무튼 그건 중요치 않아. 바로 나의 가르침을 전해주마. 잘 듣거라. 자미스는, 아니, 첫 번째 현자 액트는 그렇게 말하며 사이드에게 다가왔다. 손을 내밀어 보거라, 사이드. 우선 내게 이 퍼즐 조각을 건네주마. 그렇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자, 잘 듣거라. 너는 한 가지 행동을 했어. 여행에 나서는 한 가지 행동 말이다. 그리고 그 행동 덕에 지금 이 조각 하나를 얻었지. 인생이란 그런 과정의 연속이야. 잊어서는 안 돼. 인생이란 그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단다. 사이드는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드?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
좀 전에 말했듯이 현자들은 내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알맞은 순서대로 알려줄 테니까. 배우는 사람이 진심으로 배우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해보거라. 아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모르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알겠니? 다시 한번 말하마.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돼. 말 자체를 자기 자신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거야. 자, 다시 해보자꾸나. 네가 한 가지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 행동 덕에 조각 하나를 얻을 수 있지. 인생이란 그저 그러한 과정의 연속일 뿐이다. 사이드는 이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노력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첫 번째 현자 액트는 방 안쪽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사이드,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이 거대한 그림은 만 개나 되는 작은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게 말하고는 벽에 기대 세워둔 지팡이를 손에 들더니 그림 한가운데를 지팡이로 힘껏 쳤다. 그러자 거대한 그림이 눈사태처럼 와르르 무너져 눈 깜짝할 사이에 퍼즐 조각이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버렸다. 몇 년이나 그곳에 걸려있던 그림은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벽에는 테두리만 허전하게 남겨졌다. 액트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조각을 몇 개 주워들어 사이드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두고는 이어서 말했다. 사이드는 그 모습을 어안이 벙벙한 채 바라보았다. 행동거지도 말투도 자미스의 평소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사이드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현자였다. 인간의 인생이란 저렇게 커다란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그림을 완성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부르며 앞으로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생각하는 걸 우리는 꿈이라 부르지. 어떤 사람은 몇 안 되는 조각으로 이루어진 작은 꿈을 꾸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그림처럼 터무니없이 커다란 꿈을 꾸기도 해. 어떤 꿈을 그릴지는 그 사람의 자유야. 액트는 그렇게 말하고 난 뒤 한 호흡 쉬고서 사이드의 맞은편에 의자를 두고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사이드의 눈을 보며 차근차근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힘이란 게 존재한단다. 그 위대한 힘이 모든 우주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지구와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들어냈지. 거기 있는 현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모두 엄청난 힘에 의해 탄생했어. 그리고 그 힘은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와준단다. 위대한 힘은 항상 너의 편이니까. 그 위대한 힘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 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건네주는 거다. 사이드, 너는 좀 전까지 저기 걸려있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기억하니? 사이드는 고개를 한번 꾸벅 말없이 끄덕였다. 자미스가 예전에 딱 한 번 설명해 준 적이 있다. 그 그림은 모든 우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 그림은 무척 환상적인 분위기였는데
한가운데는 찬란하게 빛나는 커다란 별이 있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별과 온갖 식물,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다. 오로라나 빛깔이 있는 가스 같은 것도 담겨 있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생물들은 크기가 무척 작아서 가까이에서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하나가 무슨 그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림 전체를 보면 인간의 눈처럼 보이는 아주 신기한 그림이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위대한 힘은 퍼즐 조각을 하나 건네지. 이게 그 퍼즐 조각이라고 가정해보자. 액트는 책상 위에 있는 조각 하나를 들어 사이드에게 내밀었다. 이 조각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좀 전에 본 완성된 그림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조각은 그냥 새까만 색이니까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부분인지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이거 하나만 보고는 알 수 있을 리 없어요. 그래, 맞아. 사람은 행동한 결과 퍼즐 조각 하나를 얻지만 대개는 그것만 보고 미래에 완성된 그림을 떠올릴 수는 없어. 그런데 행동하다 보면 어쩌면 이런 그림이 완성될지도 모른다고 상상이 가는 퍼즐 조각을 우연히 손에 넣기도 해. 그때 사람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미래에 완성된 그림, 그게 바로 꿈이다. 자, 그러면 그 후로 그림을 완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자연히 정해져 있겠지. 뭔지 알겠니, 사이드? 그래, 오직 행동뿐이다. 네가 하나의 행동을 할 때마다 위대한 힘은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을 하나씩 빠짐없이 건네줄 거야. 그리고 위대한 힘이 내게 주는 조각 가운데 같은 조각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구나. 네가 한번 조각을 받아들이면 위대한 힘은 같은 조각을 2번 다시 건네지 않아. 인간은 지금껏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더없이 기뻐하지. 그런 경험도 행동한 결과 주어진 퍼즐 조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직후에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해냈을 때 같은 감동을 맛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란다. 그 퍼즐 조각을 이미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위대한 힘이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반면 위대한 힘은 네가 조각을 받아들일 때까지 같은 조각이라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건네려 한단다. 어리석은 인간은 기껏 얻은 조각을 멋대로 필요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버리거나 무시하기도 해. 그럴 때도 위대한 힘은 너그럽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내팽개친 조각은 아직 얻지 못했다고 간주하고 완전히 똑같은 조각을 건네주는 거야. 이건 내게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라고 살갑게 속삭이며 말이다. 몇 번이나 거듭해서. 그것이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라는 걸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사이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얼추 이해했겠지? 이 세상의 현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마음속의 큰 그림, 즉 꿈을 그리고 나아가 행동하고 그러면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요컨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손안에 들어오는 건 실패도 성공도 아니며 그림을 모두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각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바로 행동만 하면 언젠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거야.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거란다.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상황만을 기대하게 돼. 하지만 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인간은 욕심이 아주 많은 동물이라 자신이 한 사소한 일에 대해 터무니없이 큰 보답을 바라기도 한단다. 큰 보상을 거두면 성공이라 부르고 그러지 못하면 실패라 부르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야.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손에 쥐는 건 어떤 경우든 작은 조각 하나에 불과해.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이들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있어. 자신이 받은 퍼즐 조각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려 드는 사람이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조각을 손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거라. 그렇게 말하며 현자는 퍼즐 조각 하나를 가리켰다. 그 퍼즐 조각에는 얼룩말의 머리 부분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행동의 결과, 이 조각을 얻었다고 해보자. 그 다음으로 액트가 가리킨 조각에는 얼룩말이 목부터 어깨까지 그려져 있고 방금 본 조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져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다. 그러면 자신이 바라던 걸 끝내 얻어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겠지. 그리고 다음에도 그 옆에 딱 맞아떨어지는 조각을 구하려고 또다시 행동에 나설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 퍼즐 조각을 얻었다고 하자. 액트가 가리킨 퍼즐 조각은 그저 보라색 하나로만 가득 차 있어서 어디에 맞는 조각인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걸려있던 그림에서 떨어져 나왔으니 그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임을 사이드는 알 수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른다면 누구든 조각이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아차리기 어려울 듯 했다. 그러면 자신에게 필요한 퍼즐 조각이 아니라 생각해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겠지. 그리고 줄곧 얼룩말 옆에 맞는 조각이 나오기만을 오매불망 바라며 행동하겠지만 좀처럼 원하는 조각이 나오지 않아 결국에는 아예 행동하기를 그만두고 말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꿈이 크면 클수록 원하는 퍼즐 조각을 얻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기 마련이란다. 그러니 원하는 조각을 손에 넣으면 성공, 손에 넣지 못하면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기껏 큰 꿈을 품고 행동해도 돌아오는 결과가 온통 실패뿐인 거지. 인간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음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인간에게서 행동을 앗아간단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지는 거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가 행동한 끝에 얻는 퍼즐 조각에는 성공도 실패도 존재하지 않아. 그저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끝내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기 때문에 내 손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뿐이지.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자기 손 안에 들어온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서야 겨우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토록 힘들었던 나날이 여기에 쓰였구나. 모든 재산을 잃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 빈칸을 메울 수 없었겠구나 하고 말이지. 어떠니, 사이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니? 사이드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귀 기울이고 있었다. 알겠어요, 하라. 아니, 이해했습니다. 똑똑히 이해했어요. 그래. 널 보면 잘 알겠구나. 인간은 뭔가 근사한 걸 발견했을 때 그런 얼굴이 되는 법이지. 참 좋은 표정이다, 사이드. 자, 내가 가르쳐줄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듣거라. 진실을 알았다면 행동에 나설 차례야. 이제 알겠지? 그 행동에 따라 무엇이 되돌아올지 근심하며 겁을 낼 필요도, 뭔가를 기대할 필요도 없어. 원하는 조각을 손에 쥐었을 때는 날아갈 듯 기쁘겠지. 기대에 어긋날 때는 괴로울 거야. 하지만 위대한 힘이 내게 꼭 필요한 조각들을 건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행동한 끝에 손안에 들어온 걸 보고 매 순간 일에 일비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건 어디에 쓰는 조각일까? 라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위대한 힘은 내게 몇 번이고 같은 조각을 보낼 거야. 네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조각을 말이다. 그러니 설령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듯 커다란 실패에 맞닥뜨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네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네 인생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위대한 힘이 내게 건네준 하나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사이드는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였다. 좋다. 잘 이해한 듯하구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꼭 해두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힘이 해주는 건, 퍼즐을 건네주는 것, 딱 거기까지라는 사실 말이다. 요컨대 퍼즐을 맞춰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 건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뜻이지. 너는 그림의 파편들을 모으는 동시에 얻어낸 조각들로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야만 해. 그게 바로 경험을 쌓는 거란다. 단순히 모으기만 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무엇이 만들어질지조차 알지 못할 거야. 손에 넣은 조각들을 끊임없이 맞춰보고 동시에 행동하며 모아 나가야 하지. 그러면 단순히 끌어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라 단정하고 내던져버릴 아무 특징 없는 조각도 꼭 필요한 조각으로 보고 쓰임새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 퍼즐이란 어느 정도 맞춰둘수록 힌트가 많아지니 말이다. 사이드는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어서 액트가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춘 뒤 새로운 조각을 손에 들면 설령 그 조각이 아무런 특징도 없는 파편이라 해도 어느 쪽에 들어가는 조각인지 왠지 모르게 감이 올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직감은 대부분 빗나가지 않았다. 액트는 바로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사이드? 이제 나의 가르침은 모두 끝났구나. 바로 다음 현자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남은 8명의 현자에게 퍼즐 조각을 받아 너의 비전을 똑똑히 확인하고 오면 된다. 비전이란 내가 마땅히 그려야 할 위대한 그림이야. 꿈과는 조금 달라. 꿈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상상하는 아주 약한 단계야. 반면 비전은 틀림없이 도달하도록 정해진 장소이자
그곳에 가기 위해 너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밑바탕으로 그리는 그림이야. 완성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맞출 때 머릿속에 막연히 떠오르는 그림. 그것이 바로 꿈이다. 하지만 비전은 훨씬 또렷하지. 완성된 그림 그 자체야. 완전한 그림을 알고 조각을 모아 맞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의 인생이란다. 최고의 현자가 되기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모든 성공을 손에 넣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비전이 주어지지. 넌 그 비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행동하고 조각을 모아 차근차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윽고 비전은 완성되고 모든 성공이 현실이 되겠지. 잘 알겠지, 사이드? 두 번째 현자는 대륙의 한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에 살고 있단다. 지금부터 2달 뒤 해가 진 후 그 마을에 있는 신성한 바위 위에서 만나게 될 거다. 서두르거라, 사이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 액트는 그렇게 말하며 전과 같이 사이드의 어깨를 안고 방 입구로 데려가더니 문 바깥으로 살짝 밀어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사이드는 또다시 홀로 문 밖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그때 왼손에 쥐고 있던 퍼즐 조각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어 손가락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사이드는 그 조각을 책 가운데에 있는 정사각형 틀 왼쪽 윗부분에 천천히 끼워 보았다. 그러자 책 표지가 눈부신 빛을 내뿜어 사이드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동시에 현자의 서가 부르르 떨기 시작해 사이드는 엉겁결에 책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다시 눈을 떠보니 바닥에 떨어진 현자의 서가 세게 진동하며 집안 곳곳을 휩쓸 만큼 강한 바람을 일으키다가 이윽고 가라앉았다. 천천히 현자의 서를 주워들고 안을 들여다보니 책 속에는 자신과 첫 번째 현자가 나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현자의 가르침을 머릿속으로 갈무리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첫 번째 현자의 가르침, 행동.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퍼즐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어떤 행동을 한 결과 우리가 손에 넣는 건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림을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퍼즐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커다란 보상을 기대하거나 이를 그르칠까봐 두려워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신에게 필요한 조각을 모으기 위해 가능한 한 부지런히 행동하고 행동한 끝에 얻어낸 조각을 꼼꼼히 살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설령 손에 넣은 조각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거나 자신이 견뎌낼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퍼즐 조각 하나를 손에 쥐는 귀중한 경험이다. 완성된 그림을 보면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조각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을.